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석유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세븐 시스터즈의 마지막 퍼즐과 본격적인 중동의 석유 이권 쟁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무대는 이란입니다. 당시는 페르시아였죠. 1900년 말 페르시아의 앙투안 카타부기 장군이 궁핍한 페르시아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석유 이권을 따내려 하는 유럽인 투자가를 찾기 위해 파리로 옵니다. 카타부기는 영국 자본가 윌리엄 녹스 다하시를 소개받습니다. 다하시는 1901년 3월 25일 파리를 떠나 4월 16일 페르시아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해서 국왕과 협상합니다. 1901년 5월 28일 페르시아 국왕 무자파 알디는 계약에 서명하는데 국왕은 현금 2만 파운드와 2만 파운드 상당의 주식, 연간 순이익의 16%를 챙깁니다. 다하시는 페르시아 영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60년 동안 석유 이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석유 탐사를 추진하는데 석유가 안 나와요. 4년 동안 20만 파운드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 조지 레이놀즈를 고용하여 석유 탐사를 계속 추진하는데 1903년 10월 처음 석유가 나오긴 하지만 큰 의미가 있진 않았고요. 이때 등장하는 게 버마 오일입니다. 버마 오일은 1886년 스코틀랜드 상인들이 설립했고 버마에서 채취한 석유를 랑군에서 정제해서 인도 시장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다하시는 작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버마 오일과 협상을 하는데 1905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권 신디케이트가 탄생합니다. 다하시의 사업체는 이 신디케이트의 자회사가 되고 다하시는 중역이 됩니다. 신디케이트 결성 후 석유 탐사 지역은 페르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그 사이 1907년 영러협정이 체결되어 페르시아를 분할하게 됩니다. 북부는 러시아 영향권 아래, 남부는 영국 영향권 아래, 중부는 중립지역이 되고 그 중부 지역에 굴착 현장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계속 안 나오니까 1908년 5월 14일 버마 오일은 레이놀즈에게 프로젝트 중단을 지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는 5월 29일 도착하는데 5월 26일 마지드 이 술레이만에서 석유가 대규모로 분출합니다. 타이트스빌에서 드레이크 대령이 석유를 찾을 때처럼 석유 시추는 뭔가 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조지 레이놀즈는 버마 오일과의 불화로 공헌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1911년 1월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합니다. 퇴직금은 고작 1000파운드였습니다. 이 신디케이트는 세븐시스터즈의 막내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가 되어 1909년 4월 19일 최초 상장되어 주식이 공개됩니다. 보통주 대부분을 버마 오일이 차지했고 다하시는 이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했습니다. 다하시는 1917년 사망했고요. 당시 버마 오일의 회장은 존 카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페르시아 석유 이권을 차지한 사람은 다하시인데 왜 다하시는 그런 대접밖에 받지 못한 걸까요? 다하시는 과연 이란의 석유 이권을 계속 갖고 있는 걸까요? 이건 앵달씨가 설명합니다. 시드니 랄리라는 영국 정보부 사람이 있는데 영국 정보부는 다하시의 석유 독점권을 빼앗기 위해 랄리를 다하시에게 보냈습니다. 랄리는 1905년 다하시를 만나 페르시아의 석유 독점권을 영국 정부에게 넘기도록 설득했고요. 다하시가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09년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가 설립되면서 이 회사가 페르시아 석유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 회사는 윌리엄 녹스 다하시, 조지 레이놀즈, 버마 오일의 공동 노력으로 설립되었지만 운영은 찰스 그린웨이가 하고 있었는데 그린웨이는 피셔와 처칠의 도움을 받아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자기 회사를 사달라고요. 뭔가 이상하죠? 아마 라일리가 다하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914년 6월 17일 처칠은 정부가 앵글로 페르시안 회사에 22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대신 주식의 55%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유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하원에서 큰 논쟁이 됩니다. 민간 기업의 정부 소유를 주장한 처칠의 제안은 반세기 전 디즈레일리가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입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의안이 통과됩니다. 1914년 여름 영국 해군은 함정 연료를 전면적으로 석유로 전환했고 영국 정부는 앵글로 페르시안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만 1914년 7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8월 10일 앵글로 페르시안과의 계약에 대해 국왕이 제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페르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1912년 하루 1600배럴에서 1918년 18,000배럴로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1916년 후반까지 영국 해군의 전체 석유 필요량의 5분의 1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웨이는 영국 정부부터 영국 석유를 사들입니다. BP는 영국 최대 규모의 석유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 은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달리 독일 회사였던 거죠. 전쟁 발발 후 영국 정부는 독일 통제를 받던 그 회사를 접수하게 되고 앵글로 페르시아는 BP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엔 BP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제 중동이 이라크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미국과 소련 이야기 좀 할게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연합국의 석유를 충당한 건 미국입니다. 1914년 미국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65%에 달하는 2억 6,60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1917년에는 전 세계 산출량의 67%인 3억 3,50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을 수출했는데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했고요. 연합국이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석유의 80%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자국 내 석유도 부족해서 미국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자국 석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중동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진 주요 이유로는 석유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소련 이야기입니다. 로열 더치 쉘은 1907년 합체 후 러시아로 눈을 돌려서 제1차 세계대전 전 로차일드사가 러시아에서 소유하고 있던 대규모 석유 이권을 인수받고 노벨가에게 러시아 석유 운영권 전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고 소련이 탄생합니다. 이때 뉴저지가 개입합니다. 뉴저지는 1920년 3월 노벨가와 협상을 체결하는데 계약금 650만 달러에 추가로 750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러시아 내 노벨가의 석유 이권 절반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노벨가가 뉴저지에 석유 이권을 판매한 것은 공익임선달이 대동강물을 한양 상인한테 3,000냥 받고 판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저지는 소련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소련 볼셰비키는 미국 회사랑 이권을 나눠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1924년 11월 뉴저지와 쉘은 공동구매 조직을 구축하여 소련과 협상하려 했지만 결국 1920년대 말 소련에서 손털고 관심을 중동으로 돌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라크입니다. 당시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없었고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일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라크 지역의 석유 개발은 독일이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1899년부터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라크 지방의 석유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영국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모술 부근에서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석유가 발견됐고 독일 은행은 1912년 오스만 터키 황제로부터 철로에서 양측 20km 안에 있는 모든 석유와 광물에 대한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자본을 끌어들여 1912년 터키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터키 국립은행이 전체 주식의 절반을 독일 은행과 로열 더치 쉘이 이 회사의 주식을 각각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를 앞세워 이 지역의 석유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터키 석유회사 칼로스트 굴벤키안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드디어 칼로스트 굴벤키안이 등장합니다. 1869년생으로 석유 외교의 탈레랑으로 불리면서 존경과 경멸을 동시에 받았던 아르메니아 출신의 백만장자입니다. 당시 터키 국립은행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터키 석유회사의 주식도 15%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굴벤키안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 마지막 로마노프 왕조를 갖고 놀았던 괴성 라스푸틴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스포프 아시죠? 그 유스포프가 라스푸틴을 죽인 일로 러시아에서 도망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매우 비싼 그림 2점만 갖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파리에 있는 굴벤키안한테 가서 그 그림들을 팝니다. 그 정도로 예술품 수집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1912년 터키 석유회사가 설립되니까 영국 정부는 이 회사를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와 합병하려고 했었고 결국 1914년 3월 19일 외무부 협정이 체결됩니다. 새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는데 앵글로 페르시안 그룹이 새 컨소시엄 지분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독일 은행과 쉘이 25%씩 차지했습니다. 그럼 굴벤키안은요? 굴벤키안은 앵글로 페르시안 그룹과 쉘로부터 각각 지분의 2.5%씩 총 5%에 해당하는 은혜이권을 받았습니다. 은혜이권이란 주주로서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주식 소유에 따른 금전적 이익만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굴벤키안의 별명은 그때부터 미스터 5%가 됩니다. 이 협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자제 조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에서 석유 생산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터키 석유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이집트, 쿠웨이트, 터키, 페르시아, 즉 국경에 있는 양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자제 조항은 향후 수년간 중동 지역 석유 개발의 기초가 되었고 거대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발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국과 독일의 협력 관계는 중단되고요. 터키 석유회사도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커스-피코 협정을 체결합니다. 영국은 향후 오스만 제국의 분열에 프랑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모술을 프랑스의 관할하에 둔다는 데 동의했는데 이러한 모술을 포기해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분노하면서 이 협정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1920년 4월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와 알렉상드르 밀레랑 프랑스 총리가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만나 협정을 체결합니다. 전쟁 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영국이 획득한 독일의 지분, 즉 터키 석유회사 지분의 25%를 프랑스에게 주고 대신 프랑스는 모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프랑스도 중동의 석유 이권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 프랑스 정부는 에르네 메르시에 대령을 대표로 새로운 국영회사인 프랑스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로열 더치 쉘의 지분 비율, 즉 네덜란드 60대 영국 40의 지분을 역전시키려 노력합니다. 결국 영국이 지분의 네덜란드를 압도해서 영국이 통제하게 되고 이때부터 로열 더치 쉘은 영국계 석유회사로 분류됩니다. 당시 이라크는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으나 1921년 8월 이라크는 독립하게 되고 초대 왕은 파이잘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석유회사 이름도 이라크 석유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미국 차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내 유가 상승으로 중동 석유에 눈을 돌립니다. 영국은 처음엔 그러한 미국의 진입을 견제했으나 결국 1921년 미국의 진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뉴저지의 사장 월터 티글은 다사를 중심으로 기업 몇 개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조직해서 1922년부터 이라크의 석유 자원 개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라크의 석유 이권을 둘러싼 협상 선수들이 정해졌습니다. 표를 보시죠. 실제 교섭의 중심은 굴벤키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들은 다 전투력이 고만고만해서 쉽게 협상하려고 했지만 굴벤키안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매우 어렵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 1928년 7월 31일 적선협정이 체결됩니다. 내용은 첫째, 로열 더치 쉘, 앵글로 페르시안, 프랑스, 중동개발회사가 각각 생산된 석유의 23.75%씩 소유하고 굴벤키안은 5%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굴벤키안의 대승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회사이지만 굴벤키안은 개인이거든요. 그는 석유를 즉시 시장 가격으로 프랑스에 팔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1914년에 자제 조항을 대체하는 적선을 그은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쿠웨이트를 제외하면 중동의 모든 유전이 이 적선 안에 있었습니다. 이 협정 체결자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어떤 석유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적선 협정은 두고두고 석유 이권 쟁탈전에 참여한 선수들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적선 협정을 마무리하자마자 현상 유지 협정이 체결됩니다. 1928년 8월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주의 수도에서 12마일 떨어진 아크나킬이라는 성에 영미 석유회사들 대표 선수들이 모입니다. 이 협정은 아크나킬이 또는 현상 유지 협정으로 알려졌는데 취지는 골치 아픈 적선 협정도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해먹자인 것 같아요. 이 협정의 내용은 이 협약에 가담한 석유 업체들은 각 회사의 1928년도 시장 점유율에 입각해 항상 똑같이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석유 생산량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규정됩니다. 러시아 석유회사와 미국 내 시장은 배제되었고요. 미국에선 독립 석유업자들의 반발로 이 협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1938년 초 뉴저지는 현상유지 협정의 종료를 구두로 통보했고요. 잔존하고 있던 곳들도 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끝납니다. 알죠? 요점만 간단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자세히 하다 보니 길어지네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